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6주차에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그 가운데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주차 1강으로 스트레스의 개념,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스트레스의 정의라던가 또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이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으셨어요? 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죠. 밤에 잠을 푹 주무시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난밤에 밤잠을 설치신 분은 눈을 뜨면서부터 스트레스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아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그래서 발생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너는 왜 굳이 그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니?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욕구의 좌절, 또 외상적 사건, 골칫거리, 주요 생활 사건, 압박감, 갈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의 좌절이라든가 갈등, 다 딱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피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적절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예요. 욕구의 좌절입니다. 무언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 우리 스트레스 받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좌절감을 갖는 거죠. 그게 물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냥 푹 자버렸어요. 아니면 코가 막혀서 집중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것들. 아이들이 사탕을 먹다가 빼앗기면 울잖아요. 그걸 갖고 싶은데, 계속 먹고 싶은데 그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욕구의 좌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이에요. 늦어지는 거죠. 어, 교통 혼잡으로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에 늦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좌절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엔 다 시간 싸움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사회도 누가 그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손에 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야 돼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다던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던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알았으면 일찍 나왔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론 대한민국 교통 상황이 항상 밀리죠. 그거를 감안하고 나왔음에도 네, 너무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늦게 나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나마 덜한데 그거를 감안하고 충분히 서둘러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밀린다. 이러면 그 좌절감이 더 크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막 화가 나요. 일찍 준비하고 일찍부터 나온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재원의 부족이에요.
뭐 경제적인 이유로 꼭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사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그거를 못 갖는 거에 대한 그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 좌절감이 심한데, 내가 그런 것보다도 부모들이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의 좌절감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경우 많은 좌절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이제 그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화장도 하고 싶고 뭐 머리도 하고 싶고 예쁜 봄이 되면 예쁜 원피스도 입고 싶고, 뭐 저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알바를 해서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번다면 욕구가 좌절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욕구는 끝이 없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자꾸 누구랑 비교해서 친구는 와 되게 예쁜 원피스에 뭐 되게 좋은 가방을,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이러면은 더 큰 좌절감을 갖게 되겠죠. 세 번째는 상실입니다. 애착을 갖는 대상을 잃게 될 경우 슬픔과 좌절의 원인이 되죠. 물론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별을 선언했거나 뭐 이런 것들. 저희 이제 오빠가, 친오빠가 토론토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벌써 거의 뭐 한 13년, 14년 됐는데, 처음에 오빠가 토론토로 이민을 간다고 할 때 제가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거든요. 가기 전부터 이제 곧 간다 그럴 때 그 상실감, 항상 오빠나 새언니와 모든 것을 상의하고 늘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조카를 제가 굉장히 예뻐했는데 아예 죽어가지고 못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멀리 간다는 이런 거, 애착을 갖는 대상,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네, 어떤 무력감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되게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아끼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과 손실 등을 맛보게 하기에 큰 좌절감을 유발한다는 거죠. 아유, 하지 말걸. 괜히 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런 것들, 아쉬움과 후회. 어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막상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된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 안 됐어? 왜 안 됐어?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주변의 시선, 또 그게 어떤 뭐 투자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뭐 빚더미에 앉는다던가, 어떤 조직이 해체가 된다던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중엔 사람이 소심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의미성이에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를 없음을 깨달았을 때예요.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내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면접을 이제 이렇게 오는데, 사실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내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민간 자격증인 거예요. 사실 저는 민간 자격증을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만 수두룩하게 갖고 계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민간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했는데, 그게 결국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무슨 뭐 풍선 아트 지도사, 뭐 종이 접기, 물론 뭐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게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줄 알고 그걸 취득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시간 들여 돈 들여 바쁜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군요.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내가 공을 들여서 가꾸고 했는데 뭐 은혜를 모른다던가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던가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다 필요 없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럴 때 보면 되게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 갈등입니다. 갈등은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서로 상충되어서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욕구 좌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포기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지닌 힘의 방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 시험 보시고서 두 군데 붙으신 분은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오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우리 밥을 먹어도 오늘 메뉴를 뭘로 정해야 될지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겠어요. 짜장면과 짬뽕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가지 다 맛보라고 짬짜면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상충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집에서 쉬면 모임에서 주고받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모임을 나가자니 몸이 피곤하고 쉬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정보도 얻어야 되고 나가자니 너무 몸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 자, 이래서 갈등의 유형도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접근 대 접근의 갈등인 거예요. 둘 다 가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하나가 월등하게 가치가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하겠죠. 근데 두 가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졸업 후에 괜찮은 직장 두 곳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곳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괜찮은 대학 혹은 비슷한 대학 두 군데에 합격했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는 것들.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두 친구가 나한테 자꾸 대시를 해요. 둘 다 괜찮아요. 양다리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누가 보면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피 대 회피 갈등이에요. 접근 대 접근 갈등과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접근 대 접근의 갈등은 두 가지 다 괜찮은 것,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회피 대 회피의 갈등은 두 가지 다 뭘 선택을 해도 나에게는 별로 이득이 안 돼요. 둘 다 별로야. 하지만 그 별로인 가운데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부정적 결과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가 예로 나오냐면 싸움 직전에 싸워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도망가서 비겁함을 당하는 거. 혹은 이가 아플 때 병원을 안 가면 계속 이가 아프거나 병원을 가면 비용을 지불하고 또 치과 치료는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거를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들을 본다면 치과 치료 받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막 몸이 움찔움찔 특히 신경치료는 막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안 가면 이가 계속 아프다고요. 싸움을 하면 내가 질 게 뻔해요. 근데 그래도 싸워서 맞거나 그게 아니면은 싸움 직전에 도망을 가서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회피 대 회피 갈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접근 대 접근 갈등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가치가 있고 괜찮은 거죠. 물론 접근 대 접근 갈등은 그 중에 또 나은 걸 선택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을 수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회피 대 회피 갈등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나에게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럴 때도 문제죠. 세 번째는 접근 대 회피 갈등입니다. 긍정적 목표를 달성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험 직전에 기대하던 소개팅 기회를 얻었는데 그 소개팅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날 봐야 되는 시험 공부를 못하는 거죠. 또 원하는 직장에 합격은 했지만 멀리 타 도시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뭐 결혼 같은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소개팅을 한다는 거 혹은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한 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1+1식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 직장은 좋은데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멀리 가야 돼서 지금 결혼을 할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그 소개팅을 하면 좋은데 소개팅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내 내일 시험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중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두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경우가 모두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두 직장에 모두 합격을 했는데 한 곳은 급여가 높지만 월급이 많은데 분위기가 매우 삭막한 거예요. 또 일이 힘들어요. 다른 한 곳은 급여는 낮지만 월급은 적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경우죠. 월급이 많지만 분위기가 경직되고 삭막하고 일이 힘든 곳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월급은 낮지만 분위기 좋아서 화기애애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후자 쪽을 선택하세요. 좀 급여가 적어도 거리가 멀어도 분위기 좋고 사람이 좋은 곳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신이 처한 상황,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내가 굳이 막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급여 조건이 조금 낮더라도 좀 몸이 편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돈이 절박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몸이 힘들고 분위기가 경직되고 삭막해도 그곳에 가서 월급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서로 상충되어서 둘 다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짬짜면을 먹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짬짜면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한 가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한 가지를 선택했어도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같이 갖게 되거나 이럴 때에 욕구가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하나를 미루거나 그래 우선 지금은 이거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자. 형편 나아지면 이렇게 하자.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뭔가를 미루거나 수정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게 더 힘들다고. 이렇게 뭔가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를 내려놔야만 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죠. 난 다 하고 싶어요. 물론 다 할 수도 없지만 다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발생 요인 세 번째는 압박감이에요. 어떠한 행동 기준에 꼭 맞추어야 하거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될 때. 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어떤 그런 상황의 변화가 된다던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기대 등 이런 압력이 중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행동 기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생이 되면은 스스로 수강 신청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과목에 맞게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교수님의 성향에 맞게 학점을 잘 받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수업이 오전에 있으면 아침 일찍 가야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뢰이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기대를 하게 되죠. 이제 네 용돈은 네가 벌어 쓰거라. 이렇게. 또 대학생이 되면은 갑자기 성인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제 대학생인데 뭐 고등학생처럼 모든 것을 주변에 요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떤 잘못을 해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변화가 너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스케줄이 학교의 상황에 맞게 꽉 조여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대학에 오게 되면 그냥 확 풀어주는 느낌 같은 거 있죠. 내가 스스로 내 컨디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압박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 특히 우리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하게 되면은 네, 힘들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누구누구 보다라는 게 있죠. 특히나 한국 사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예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부모님의 학력이 높거나 혹은 형제들 간에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고졸이에요. 요즘에는 고졸이 거의 없지만 저희 때는 이제 반에서 뭐 3분의 1도 대학을 못 갔거든요. 지금은 대학을 그만큼 많이 지었고, 또 이제 학생 수가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서 요즘에는 저희 고등학교 때처럼 대학은 다 웬만큼 가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뭐 동생이 서울대면 본인은 그냥 웬만한 대학 이랬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동생은 서울대인데 본인은 대학을 갈 성적이 안 됐던 거예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죠. 살아가면서 내내 그 열등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결혼도 동생이 더 빨리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남편도 본인이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남편도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동생은 아니 그분은 언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남편도 그냥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평생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저렇게 주변에서 친척들이 막 칭찬해주고 용돈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분 눈치 보느라 칭찬도 마음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소외감 느끼고 이럴까 봐. 이렇게 바로 경쟁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 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기대 등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아들이 없는 집에서 딸만 계속 있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은 그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아들에 대한 네, 선호 사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압박감이라는 거죠. 또 그 기대가 그냥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이에서 오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사회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성인이면 이래야 된다. 이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 하시다가 아마 대학에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것은 집 이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사이버로 수강을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된 거를 제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최대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요 생활 사건 및 일상의 문제예요. 부정적인 사건, 누군가가 뭐 돌아가셨거나 누군가와 다퉜거나 결별을 했거나, 이거는 분명한 스트레스 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도 역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낳은 거 얼마나 기뻐요. 그 새로운 생명,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없이 살다가 아이의 생활 패턴에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 결혼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왜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약간 올빼미형이에요. 이렇게 좀 밤에 직장을 다니면서 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하는 게 그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아침형 인간과 결혼을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아침형 인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자야 되거든요. 또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반대로 상대방은 뭐 10시, 11시면 자는데 저는 새벽까지 깨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 뭐 가족의 죽음, 병에 걸린 거, 교통사고, 실직, 이건 당연히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건, 결혼이라든가 아기가 출산한 거, 심지어는 승진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업무의 양이 많아지거나 업무가 바뀌게 되겠죠. 뭔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것도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정적, 긍정적 사건은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세 살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집이 있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 집을 또 새로 꾸며야 되고 집을 알아봐야 되고 집을 계약하고 또 이사하는 이런 과정도 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또 전에 집은 예를 들면 되게 따뜻했는데 이번 집은 뭐 약간 춥다던가 해가 햇볕이 너무 강하다든가 햇볕이 잘 드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너무 강하면 해가 일찍 떠가지고 아침에 너무 이제 화내서 일찍 뭐 잠을 깬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집에 대해 적응하는 거. 또 뭐 새로 그 집을 지은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요즘에는 왜 새집 증후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뭔가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홈즈와 라엘은 생활 변화 단위를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 점수를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시대별로 조금 다르고 교재별로 그 점수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 점수가 아니라 주요 생활 사건이에요. 가장 높은 게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이라고 이혼이나 또 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실직을 했거나 또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이倫理를 위반했거나 전부 다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임신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이런 긍정적인 거 심지어 휴가도 스트레스 우리 휴가 가기는 되게 잔인하잖아요. 맨날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혹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휴가가 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이 휴가 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휴가가 마지막 날 되면은 내일 직장 가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휴가 때 어떤 게 될지에 대한 계획과 생활 패턴이나 또 하나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에 나오지 않으시고 사이버서가 이게 뭐야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막상 면접을 시작되면은 이제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뭔가 스트레스 가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아주 명언을 남기셨어요. 사람은 눈은 쓰는 스트레스 하루 시작이 스트레스가 안 가는 곳은 죽어야 안 가는데요. 그만큼 모든 삶의 일상이 전부 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좋은 것도 커다란 인정치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성취를 한다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교재를 해도 아무튼 가장 큰 스트레스에서 상위권은 항상 배우자의 사망, 이혼이에요. 이게 가장 스트레스. 그만큼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밀감을 배우자가 정신 건강에 미친다는 거죠. 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사람이 없은 거죠. 그만큼 나와
친밀감을 가졌던 차례 사이 사망이라는 이유는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좀 다른 경우였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이라는 과정까지 거치기까지 굉장히 불화와 아픔과 의심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삶은 긍정적 생활 사건으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요 생활 상황 및 일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여러 사건들도 우리에게 책임을 요한다는 거예요. 임신도 또 이혼이라는 것도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혼을 하면 대부분 여자 측에서 키우게 되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아이를 양육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적응을 요하는 거죠. 반대로 남자분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성보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 양육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주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음식을 조리하는 거라든가 아이들 어떤 위생, 특히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빗겨주고 이런 것들이 엄마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적응돼요. 일시적이고 사소한 경험이라도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건이 되기에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고 대처하는 데 부담을 주며 주요 생활 사건처럼 신체적인 질병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길을 가는데 내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담배 냄새를 고스란히 지금 맡으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소하고 일시적인 거지만 그 도로를 지나면 끝인 거지만 이런 것들 또 교통체증 또 월세를 인상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 또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 일시적이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심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내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내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모든 게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감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나? 잠을 푹 못 자고 자주 깨면 그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모든 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신체적인 질병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어떤 반응과 대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7주차에서 보면은 스트레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며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점점 쌓이게 되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강한 자극이 오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7주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외상적 사건입니다. 일상생활도 스트레스인데 외상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심각한 게 터지게 되면은 우리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가면은 우리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의 발생 어떤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외상적 사건. 일상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그냥 일상생활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거죠.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큰 다리가 붕괴한다던가 백화점이 붕괴하고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 또 여객기 추락 이런 것들은 흔히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형 참사 또 강간을 당한다던가 살인 미수, 납치, 폭행 이런 어떤 신체적인 위험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외상적 사건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지금 그게 벌써 한 20년 됐죠. 근데 그때 그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도 참전하고 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꿈을 꾸면은 그 상황이 보이고 이렇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좀 큰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를 경험했어요. 근데 굉장히 막 차가 전복되고 이런 사건도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버스 안에 있는 창문이 깨지는 사고를 초등학교 때 경험했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옆에 차가 좀 이렇게 가깝게 붙거나 이러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뭐냐? 동네에 언니 오빠들, 물론 저희 오빠도 있었지만 수영장을 갔었어요. 실내 수영장. 그런데 실내 수영장 그 당시에는 수영장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왜 바위 같이 이렇게 인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장난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저를 확 밀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왜 잠수라 그러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속에 확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귀랑 코에 물이 잔뜩 들어갔죠. 그런 거를 경험한 다음부터 네, 수영장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역시 그것도 초등학교 때 일이었거든요.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빠져 죽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그 불쾌했던 기분과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심리적 반응을 겪는다는 거죠.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충격 단계입니다. 희생자들이 몹시 놀라고 어리둥절해져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지? 이래서 극도의 불안하거나 혼란 혹은 기절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우리 세월호 때도 그랬죠.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막 갑자기 배가 침몰한데 뭐가 뭐 이러면서 네, 어리둥절한 그런 충격의 단계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암시의 단계입니다. 희생자들은 수동적이고 간단한 일마저도 할 수 없지만 이후에 구조자들의 지휘와 행동 방침에 순응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그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네,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그때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가던 학생은 살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수동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드시 세월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막 이런 단계인데 나중에는 뭔가 좀 상황 판단이 되면서 희생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알긴 알지만 약간 무기력해지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 단계입니다. 정서적으로 균형은 찾지만 그 경험에 의해서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자꾸 그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뇌리에 강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인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라는 이유로 네,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랬죠. 괜히 살은 사람이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살지 못한 분이 안타깝고 그런데 괜히 그게 막 미안하고 비합리적인 죄책감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맞는 그런 단계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일상적인 경험의 범위에서 벗어난 극히 위험한 상황, 일상도 임신, 출산, 뭐 결혼, 이혼, 휴가, 사소한 교통 법규의 위반, 이게 모든 게 스트레스인데 이런 우리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으로까지 나타나고 막 약을 복용해야 되고 우리 세월호 사건도 보면은 막 심리 치료니 이런 거 받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나중에 이게 그냥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반응들이 누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막 날카로워지고 공격적 성향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원인과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건드리면 괜찮은데 이미 상처가 나서 쓰리고 아픈 부분을 누가 일부러가 아니라 이렇게 모르고 툭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 아파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큰 일을 겪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이걸 누가 건든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놀라면서 예민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보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누군가를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제가 일부러 학습 정리를 집어 넣어 봤어요. 왜냐면은, 이것들을 조금 아시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네, 일부러 한번 넣어 봤습니다. 스트레스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은 우리 유기체는 뭔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그거 유기체에 뭔가 건드는 거죠. 환경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생물학적, 생리적, 감정적 이런 어떤 반응들 항상성 기능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안정된 상태에서 늘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예요. 환경과 개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개인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과정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인가.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개인이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효과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는 적정한 스트레스, 역히슨 도슨의 곡선 기억나시죠? 적정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순기능을 해요. 그런데 디스트레스는 너무 그 스트레스가 강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적정한 수준이 되게 되면은 생산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아지게 되지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적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생산력도 약해지게 되고 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의 강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그 압박감과 겁이 나서 또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실험에서 말씀을 드렸죠. 겁에 질려서 오히려 갔던 길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욕구 좌절, 갈등, 압박감, 주요 생활 사건 및 사소한 골칫거리, 외상적 사건 등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면 좋겠죠. 뭐, 응?
교통을 법규를 위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위반을 안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어떤 친구와의 만남이 자꾸 스트레스다. 그럼 당분간 좀 멀리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소한 생활 사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사소한 생활 사건이 아닌 어떤 외상적 사건. 우리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그냥 스트레스의 개념이 아니라 질병으로까지도 훗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오게 만들어서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뭐 사소한 것까지 정말 생활 스트레스까지 많으니 스트레스를 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개념이겠어요. 그죠?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때로는 눈을 감아도 스트레스는 거죠. 자는 동안도. 자, 다음 시간에서는 7주차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생리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심리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받게 되면 혹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을 좀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는 7주차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